혹시 여러분께서는 은행 창구에 앉아 있다가 무심코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내리다 손이 멈춘 적이 있으신가요? 정기예금 만기가 되어 은행을 찾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직원분이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잠시 기다리는 시간이 생겼고 저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특별히 볼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 가더군요. 통화 기록을 한참 내리다 보니 아들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보고 저는 한동안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무려 3달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오래 우리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요. 문자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인사 한 번, 용건만 적힌 한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고객님, 서류 다 됐습니다. 직원분의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돈을 찾아서 이제 뭘 하지? 누구한테 줄 것도 아닌데 아들한테 보낼 일도 이제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은행을 나서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서웠던 건 통장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막막한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며느리한테는 당연히 못할 말이고 친구들한테는 창피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아들에게 직접 서운함을 토로하는 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고독한 노후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그럼 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였을까? 언제부터 내 진심을 꺼내 보일 사람이 사라진 걸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서 신발을 벗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많이 챙겨줘서 부담을 준 건가? 아니면 너무 조용히 있어서 잊힌 건가?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결코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았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왜 마음 한구석이 이토록 텅 빈 것 같을까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졌고 아무런 알림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부터 그 시작을 천천히 돌아보려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외로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연락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저 기다리게 되면서 서서히 멀어진 관계가 있으신가요? 지난 1년을 천천히 복기해 보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수많은 날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해보니 늘 제가 먼저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회사 일은 힘들지 않고? 물어보는 쪽도 저였고 어색한 통화를 억지로 이어가려 애쓰는 쪽도 늘 저였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습니다. 응, 괜찮아. 잘 지내. 바빠. 그리고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다시 말을 꺼내지 않으면 그대로 끊길 것 같은 위태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물었습니다. 주말엔 시간이 나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며느리는 잘 지내는지, 억지로라도 대화를 이어가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전화를 끊는 쪽도 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좀 바빠서 회의 들어가야 해. 운전 중이라 위험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그럴 때마다 저는 서둘러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 바쁜데 미안해. 조심해서 가라.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가슴속에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차마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길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저 안부만 물었습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라. 명절 지내고 몸은 좀 어떠니? 답장은 항상 늦었습니다. 때로는 이틀 후, 때로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네, 엄마도요. 괜찮아요. 바빠서 이제 봤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부담 줄까봐, 간섭한다고 생각할까봐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만 아주 짧게 인사했습니다. 건강 잘 챙기렴. 늘 고맙다. 며느리도 짧게 답했습니다. 네, 엄마도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해보곤 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할까? 며느리가 내 안부를 물어올까?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제가 생각한 슬픈 답을 마주할 것 같았고 그 답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라리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덜 외로웠으니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30년 동안 중장년층 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부모와 자녀 사이 연락의 70%는 부모가 먼저 시작했고 자녀가 먼저 연락한 경우는 30%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가 먼저 건 전화의 80%는 무안가 이용건이 있을 때였습니다. 단순히 부모님의 안부를 묻기 위해 연락한 경우는 고작 20%였다고 합니다. 처음 이 수치를 접했을 때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이게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세상에 많은 부모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동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현실이라면 저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먼저 연락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언제까지 기다리는 쪽으로만 남겨져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너무 자주 연락해서 부담을 준 걸까요? 아니면 너무 적게 표현해서 관심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 걸까요? 결론은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늘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관심, 그것이 우리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지난 설날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서 가장 좋은 고기를 골랐고 신선한 나물과 과일도 한 박스씩 샀습니다. 손수레가 무거워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 가족이 오랜만에 오는 날이니까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고 고기를 재워두고 과일을 깎아서 예쁘게 담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한참의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잠시 허리를 펴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가스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 찬물로 서둘러 그릇들을 닦았습니다. 어느덧 찬물로 씻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저의 고단한 일상이었습니다. 겨우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며느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길은 안 막혔니? 아이들이 저를 안았고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세뱃돈을 건넸습니다. 은행에서 미리 바꿔온 빳빳한 새지폐를 넉넉하게 넣어두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가끔 아이들 학교 이야기나 회사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봐야 겨우 답하는 시기였고 제가 말을 멈추면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이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주방으로 가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참 많았습니다. 전을 부친 팬부터 냄비 여러 개, 접시와 젓가락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다 끝내고 나니 오후가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겠어. 더 늦으면 차가 너무 막힐 것 같아. 며느리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 먹었어요. 건강하세요. 아이들도 인사를 하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애들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순식간에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소파의 쿠션은 흐트러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과일 껍질 몇 개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치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 행복했나? 아니요. 행복했다기보다는 그저 큰 숙제 하나를 끝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결코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례하지도 않았고 불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사도 깍듯했고 밥도 맛있게 먹었으며 가기 전에는 건강하라는 덕담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이토록 허전할까요? 왜 가슴 한구석이 이토록 시릴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제 수고는 너무나 당연한 하루였다는 것을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는 것,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혼자 다 하는 것,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주는 것, 그 모든 과정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의식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고마움을 특별히 표현할 필요도 도와줄 생각도 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늘 그래왔으니까요. 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 당연함이 저라는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기울인 모든 시간과 노력이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 아무도 그 무게를 알아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명절이 끝난 밤, 조용해진 집에 홀로 앉아 계실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심리학자 수전 핑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학대가 아니라 무관심에서 온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느끼는 가장 고통스러운 외로움이다. 그날 밤 저는 그 말을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피곤했지만 마음은 그보다 수만 배는 더 피곤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또 이럴까?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이렇게 의미 없는 반복을 해야 할까? 그렇다면 나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복잡한 미로 같았습니다. 아들에게는 그래도 편하게 말 한마디 던질 수 있었지만 며느리에게는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내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릴까봐, 혹시 간섭한다고 오해할까봐 입을 다물게 되는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손주가 독한 감기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전화로 소식을 듣고 너무 걱정이 되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 상태는 좀 어떠니? 병원에는 다녀왔어.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괜찮대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약은 제때 먹이는지, 밤에 열은 오르지 않는지, 밥은 좀 먹었는지 궁금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괜한 잔소리로 들릴 것 같았고 며느리가 저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한 번은 아들 집에 갔다가 우연히 냉장고를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반찬이 거의 없더군요. 김치도 바닥을 보이고 국 한 그릇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찬 좀 해서 보내줄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밖에서 잘 사 먹고 있어요. 그 말에 더 이상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괜찮다는 건지 아니면 저의 도움을 완곡하게 거절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주 생일날 케이크를 사서 깜짝 방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놀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 이미 케이크 주문해 뒀는데. 제가 사간 케이크는 결국 냉장고 구석으로 밀려났고 며느리가 주문한 화려한 케이크로 생일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먼저 물어다야겠구나. 내 마음대로 찾아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점점 제 말수는 줄어갔습니다. 며느리를 만나도 건강 잘 챙겨라, 수고했다 같은 의례적인 짧은 인사만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집안일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알아서 하는 것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가끔은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도 있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간섭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스스로를 가두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가족관계 연구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10년간 추적조사한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의외로 갈등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65%가 며느리 눈치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삼킨다고 답했고 며느리의 58%는 시어머니가 속마음을 말해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답했습니다. 서로 조심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는 비극적인 구조였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답답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진짜 속마음을 말했을 때 며느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였을지는 의문입니다. 반찬이 너무 없는데 괜찮겠니? 아이가 밤늦게까지 게임만 하는데 그냥 둘 거니? 이런 말들은 결국 간섭과 비난으로 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말을 아꼈습니다. 모든 걱정과 안타까움을 혼자 삼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지만 마음은 전혀 통하지 않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지독한 혼자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속상함을 말하기도 참 애매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면 아들이 중간에서 곤란해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산다는 말을 어떻게 제 입으로 하겠습니까?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삼킨 말들이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여 어느새 제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자녀나 며느리, 사위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입안에서만 굴리다 삼키고 계신가요? 괜히 관계가 틀어질까봐, 꼰대 소리를 들을까봐 억지로 미소 지으며 입을 닫고 계신가요?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다가 지난 3년간 아들에게 보낸 돈을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집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냈던 3천만 원, 차를 바꿀 때 보탰던 1,000만 원, 아이들 학원비 명목으로 매달 보내준 50만 원, 명절 때마다 쥐어준 큰 용돈들, 그리고 급한 일이 생겼다며 빌려간 자잘한 돈들까지 모두 합치니 거의 7천만 원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천만 원. 그것은 제가 평생 아껴가며 모은 제 노후 자금의 전부였습니다. 제 노년을 위해 마지막까지 남겨두어야 했던 생명줄 같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통장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좀 도와줄 수 있어? 그 한마디에 저는 제 앞날은 까맣게 잊은 채 돈을 보냈습니다.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소중한 시간도 고스란히 아들에게 바쳤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장을 가거나 바쁜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손주들을 맡아 길렀습니다. 일주일씩, 때로는 열흘씩 제 집처럼 드나들며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학교에 보내고 밥을 해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밤새 잠을 설쳐가며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무릎은 퉁퉁 부었지만 아이들이 귀여우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내 자식이 편하게 일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희생은 부모로서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이 이사할 때마다 달려가서 구석구석 청소를 했습니다. 짐 정리를 돕고 커튼을 달고 부엌 선반에 찌든 때를 닦아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김치를 담가놨습니다. 20포기, 30포기씩 정성껏 담가 차에 싣고 가면 며느리는 그저 고맙습니다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 김치를 담그기 위해 제가 며칠 밤을 꼬박 새웠는지 허리에 파스를 몇 장이나 붙였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참으로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제가 해준 이 수많은 것들을 아들도 며느리도 특별하게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기억은 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특별한 희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했으니까요. 부모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 할머니는 원래 손주를 봐주는 사람이니까, 엄마는 자식이 힘들 때 돈을 내놓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 번은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알고는 있니? 아들은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엄마, 그런 걸 왜 따지고 그래요? 가족끼리 치사하게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것 같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부모니까 따질 필요 없다는 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시리고 서러운 걸까요? 제가 진짜 화가 났던 것은 돈이나 시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 서운했던 것은 아들이 단 한 번도 제게 먼저 물어봐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 엄마 몸은 좀 어때? 엄마도 노후에 돈 써야 하는데 이렇게 가져가도 괜찮아? 그런 따뜻한 걱정 한마디 없이 아들은 계속해서 받기만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것을 퍼주어도 아들은 제 속마음을, 제 고단함을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생 자녀에게 바친 그 막대한 시간과 진심 어린 마음을 문득 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혼자 감당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에게 경제적, 시간적 지원을 많이 한 부모일수록 오히려 노후에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많이 줄수록 부모의 기대감은 자신도 모르게 커졌고 그 기대가 자녀로부터 충족되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실망감과 배신감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방적인 희생과 도움은 결코 관계를 강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뿐이다. 저는 제가 해준 것들이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많이 줄수록 아들은 그것을 권리로 여겼고 그 권리 속에서 고마움은 화석처럼 굳어 사라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이 퍼주는 사람이 되었고 아들은 점점 더 받기만 하는 철부지가 되어갔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사랑 대신 거래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 만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내 안부가 궁금해서 건 걸까? 설레는 마음을 억누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덤덤했습니다. 엄마, 나야. 지금 통화 괜찮아? 응, 무슨 일이니? 제가 기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애들 방학이잖아. 스키 캠프랑 영어 캠프 좀 보내려고 하는데 엄마가 할머니로서 조금만 지원해 줄 수 있어? 엄마는 혼자 사시니까 돈 쓸 일 별로 없잖아. 우린 애들이 둘이라 교육비가 장난 아니거든. 한 200만 원 정도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데 해줄 수 있지?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부도 제 건강에 대한 염려도 없었습니다. 오직 용건뿐이었습니다.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석 달 만에 건 전화의 목적이 고작 캠프 비용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엄마는 혼자 사니까 돈 쓸 일 없지 않느냐는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혼자 외롭게 견디는 시간을 아들은 돈 쓸 일 없는 편한 으로 치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듣고 있어? 안 돼?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알았다. 보내주마. 아들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끊을게. 건강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통화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이게 정상적인 부모 자식 사이인가? 저는 다시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아들이 먼저 제게 건 전화는 단 5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 보증금 이야기, 두 번째는 차 수리비 이야기, 세 번째는 아이 병원비 이야기, 네 번째는 명절 전 용돈 이야기, 그리고 방금 5번째가 학원비 이야기였습니다. 5번 모두가 돈과 관련된 용건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버튼만 누르면 돈이 나오는 ATM 기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을 응시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아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미 우리 관계는 이런 뒤틀린 패턴으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들은 제게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저는 거절하지 못한 채 그것을 들어주고 다시 연락이 끊기는 이 굴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이 고리가 끊어질까? 아들이 먼저 나를 찾아줄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두려웠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관계의 민낯이 어떤지, 제가 먼저 내밀던 그 필사적인 손을 거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딱 일주일만 먼저 연락하지 말아보자. 내가 먼저 전화하지 않고 문자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보자. 아들이 정말 나라는 사람을 궁금해하는지 아니면 용건이 생길 때까지 나를 잊고 사는지 확인해보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모진 결심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에게 먼저 손 내밀지 않기로, 그 무거운 침묵을 견뎌보기로 마음 먹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본의 한 노년 연구팀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무심함은 학대보다 더 깊은 영혼의 상처를 남긴다. 학대는 일그러진 관심의 표현이지만 무심함은 존재 자체의 부정이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때리지도 않았고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에게 무심했습니다. 제 존재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저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밤의 침묵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습관처럼 눈을 뜨자마자 머리맡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밤사이에 아들에게서 무슨 연락이라도 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신랏 같은 희망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화면은 야속하리만큼 깨끗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니 그럴 수 있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먼저 잘 잤니? 오늘 손주 녀석 유치원 잘 보냈어? 라고 문자를 보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지독한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틀어놓아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오로지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의 진동 소리에만 온 신경이 쏠렸습니다. 광고 문자 알림음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아닐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식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토록 큰 고통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 몸의 일부를 떼어내고 버티는 생존투쟁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내 자식인데, 내가 낳아 기른 내 핏줄인데 전화 한 통 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는 그 막막한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자 가슴을 치며 밤을 지새워 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들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홀로 견디는 이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나흘째가 되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저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흘 동안 엄마 안부 한 번을 안 궁금해할 수가 있어? 라는 서운함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닷새째에는 그 분노가 허망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들의 세상에서 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은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혼자 애태우던 제 가련한 집착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7일, 168시간 동안 아들에게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단 한 줄의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었고 아들의 가족도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었겠지요.
오직 저 혼자만 텅 빈 집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킨 채 형벌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침묵의 끝에서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생기를 잃고 부석해진 노년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구걸하는 엄마로 살 거니? 아이가 던져주는 용건 섞인 몇 마디에 목을 매며 그렇게 비참하게 늙어갈 거니? 거울 속에 저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전의 서러운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아들의 ATM기로 살았던 과거의 저와 아들의 연락에 일희일비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렸던 그 어리석은 마음과 이별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관계의 규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존중하기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엄연히 존중의 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배운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렸다면 부모는 더 이상 보호자나 공급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로서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서적 독립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의 연락에 목매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는 부담을, 부모 자신에게는 비참함을 안겨줄 뿐입니다. 제가 먼저 손을 놓으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주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빙자한 구속이자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애절한 외침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아들의 전화를 예전처럼 흔쾌히 받지도 않습니다. 대신 짧고 명확하게 제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 문제는 너희 부부가 상의해서 해결하렴. 엄마도 이제 내 노후를 준비해야 해서 도와주기 어렵단다. 처음에는 아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서운하다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끊고 제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아들이 저를 궁금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이 없어요? 어디 아프세요? 엄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예전에는 제가 애걸복걸해야 들을 수 있었던 말들이 제가 뒤로 물러나자 자연스럽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아들은 바쁘고 예전처럼 살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연락에 가슴 졸이지 않습니다. 휴대폰이 울리지 않아도 제 하루는 충분히 바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산책을 하고 미뤄두었던 공부를 시작하고 오로지 저만을 위한 따뜻한 밥상을 차립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계신가요? 연락 없는 자식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만 용기를 내어 보세요. 그들이 먼저 다가올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너무 꽉 채우고 있었기에 자식들이 들어올 틈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먼저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자식도 부모를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이기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자식의 손에 쥐어주지 마세요. 그 열쇠는 오로지 내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식과의 관계도 나의 노후도 비참한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휴대폰을 멀리 두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너는 충분히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요. 자식의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더 이상 외로운 기다림이 아닌 찬란한 독립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한 지 어느덧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금단 현상처럼 손이 떨리고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혹시 아프진 않을까?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고 하더니 괜찮을까? 하는 걱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답치곤 했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신발끈을 조여매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차가운 공기를 마시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들을 관찰하며 제 안에 요동치는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사실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라기보다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텅 비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자식의 행복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었던 시절에는 그 빈 공간을 자식이라는 존재로 꽉 채우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빈 공간을 다시 나로 채워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서예 교실을 등록하고 난생 처음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러 다니기 시작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에 몰입하고 즐거워할 때 제 얼굴에서는 자식의 연락을 기다릴 때의 초조함 대신 건강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변하니 아들의 태도도 서서히 변해갔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전화를 걸면 내 어머니 바빠서 나중에 전화 그릴게요 라며 서둘러 끊기 바빴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먼저 전화를 끊으려 하면 오히려 아쉬워합니다. 엄마, 벌써 끊으시게요? 요즘 무슨 재미있는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참 좋아 보이시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녀의 무심한 말투 한마디에 온종일 가슴이 무너지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배신감에 잠 못 이루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지금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혹시 자녀에게서 듣고 싶었던 그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정작 자신에게는 한 번도 건네지 못했던 건 아닌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함께 독립적인 부모로 거듭나는 길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사실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은 적절한 온도차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뜨거운 용암 같아서 자칫하면 자녀를 숨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 특히 가정을 이룬 자녀는 자신들만의 온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뜨거운 간섭이 아니라 멀리서 은은하게 비춰주는 등대 같은 사랑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하던 잔소리를 멈추고 그래, 너희가 결정한 거라면 엄마는 믿는다 라고 한마디 툭 던졌을 때 아들의 눈빛에서 보았던 그 안도감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 안도감은 곧 저에 대한 존경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를 나를 구속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어른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제 저는 아들 부부의 집에 갈 때도 미리 허락을 구합니다. 예전에는 반찬해 왔으니 문 열어라 하고 불쑥 찾아가는 것이 부모의 권리이자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례한 행동일 수 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공간을 존중해주자 며느리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명절이나 생일이 숙제처럼 느껴지는 고역이 아니라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긴 만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경제적인 부분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노후 준비는 정서적 자립에서 완성됩니다. 자식이라는 밧줄을 놓아버려야 비로소 내가 혼자서도 잘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 힘이 생기면 자식이 연락을 하든 안 하든 내 행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나이 들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자 품격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의 기술을 바꿔야 할까요? 저는 질문 대신 공유를 선택했습니다. 밥 먹었니? 언제 올 거니? 애는 학원 보냈니? 같은 취조형 질문은 자녀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대신 저는 제가 오늘 본 예쁜 꽃 사진을 보내거나 제가 읽은 책의 좋은 구절을 짧게 적어 보냅니다. 오늘 공원을 걷는데 꽃이 참 예쁘더라. 너도 오늘 하루 꽃처럼 활짝 피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대답을 강요하지 않는 다정한 안부는 자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자녀는 답변에 대한 부담 없이 부모의 따뜻한 마음만을 오롯이 전달받게 되니까요. 또한 자녀의 힘든 상황을 들었을 때 섣부른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저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가 기도할게. 라는 공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편이 되어줄 누군가의 따뜻한 품이 그리운 것뿐입니다. 부모가 해결사가 되려 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는 귀가 되어줄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를 가장 편안한 안식처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부모라는 역할극에만 충실하느라 정작 나라는 배우가 누구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무대 위에서 내려와 분장을 지우고 오직 나 자신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자녀에게 쏟았던 그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쏟아부어 보세요.
맛있는 것을 사 먹고 예쁜 옷을 입고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그 행복의 향기를 맡고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자녀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찬란한 고독이 될 수도 비참한 외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휴대폰의 고요함이 저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주어진 소중한 자유의 시간임을 말입니다. 자식의 목소리에 일희일비하던 지난날의 저는 이제 없습니다. 오직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는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는 지루한 대기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는 설레는 여행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세요. 그래야 세상도 자식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제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의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인생 2막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녀의 가정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현명한 부모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입니다. 국경을 넘을 때 비자가 필요하듯이 아무리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가정이 일구어 놓은 삶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그에 걸맞은 예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인데 무엇대라는 생각으로 그 국경을 너무 쉽게 넘나들곤 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가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제 집처럼 드나드는 행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명백한 침범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질서가 있고 그들만의 섭도가 있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서툴러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시행착오마저도 그들이 온전히 겪어내야 할 삶의 과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얼마나 남았니? 아이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거니? 집안일은 누가 하니? 이런 질문들은 부모의 걱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자녀들도 압니다. 하지만 그 걱정의 무게가 자녀에게는 신뢰의 결핍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너희는 잘 해낼 거야. 엄마는 너희를 믿는다. 라는 무언의 신뢰만큼 자녀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궁금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한 번만 더 삼켜보세요. 자녀가 먼저 입을 열기 전까지는 그들의 사생활이라는 비밀의 정원을 존중해주는 것이 어른다운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옆에 숫자 1이 사라지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읽음 표시는 사라졌는데 답장이 오지 않아 온갖 서운한 상상을 하며 밤을 지새운 적은 없으신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도 쓸쓸한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답장이 늦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현재 자신들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도 그 시절 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며 손가쁘게 사느라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께 소홀했던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때의 우리와 지금의 자녀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자신만의 마음 다스리는 법이 있다면 댓글로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를 대할 때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 자식이 선택한 가장 소중한 타인입니다. 내 자식만큼 귀하게 여기되 내 자식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적절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며느리에게 딸 같아서 그런다며 던지는 조언은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의 간섭일 뿐입니다. 사위에게 아들 같아서 그런다며 건네는 훈수는 사위에게는 장인 장모의 압박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따뜻한 손님처럼 언제나 환영받는 귀한 손님처럼 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애썼다, 고맙다라는 짧은 칭찬과 격려면 충분합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편안해지면 내 자식의 가정은 더욱 화목해지고 결국 그 화목함의 기운은 부모인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주는 사랑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물질적으로 노동으로 자녀를 뒷바라지 않은 것이 부모의 도리였다면 이제는 정신적 지주로서 그저 든든하게 뒤에 서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먼저 손을 내밀지 마세요. 도움을 줄 때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심리가 고개를 드는 순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거래 관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며 느꼈던 그 수많은 기쁨과 행복,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자녀에게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처음 뒤집기를 했을 때,
첫 걸음마를 떼며 환하게 웃었을 때 엄마, 아빠라고 처음 불렀던 그 경이로운 순간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 기억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노년의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스스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들 때문에 희생하며 눈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활기차게 지내시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안심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한탄할 시간에 평소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해보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만끽해보세요. 내가 내 삶을 풍성하게 채워나갈 때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관계의 핵심은 집착을 내려놓고 존중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손바닥 위에 모래를 꽉 쥐면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지만 손바닥을 활짝 펴고 그저 올려두면 모래는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자녀를 내 소유물이라 생각하고 꽉 움켜쥐려 하면 자녀는 도망치려 하겠지만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손바닥을 펴면 자녀는 언제든 편안하게 그 손바닥 위에 머물다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결코 되돌릴 수 없지만 그 물결 위에 어떤 배를 띄울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라는 배를 억지로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 하지 마세요. 그저 각자의 강물에서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지켜봐주며 가끔 멀리서 손 흔들어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풍경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자녀와의 갈등으로 얼룩진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며 타인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원숙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는 자녀에게 장문의 훈계 메시지 대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사랑한다 라는 짧은 문자 한 통만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답장을 기다리지 않은 채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당신이 당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평온하게 잠든 그 시간, 자녀는 당신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마음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였고 지금도 여전히 귀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참 잘 살아왔다, 고생했다 라고 자신에게 속삭여주세요. 당신의 그 따뜻한 자기 사랑이 결국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마법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은 어둠이 오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찬란한 금빛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시간입니다. 그 빛나는 시간 속에 오롯이 당신 자신으로 서 있으십시오. 자녀의 연락 유무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린 고목처럼 그늘이 필요한 이들에게 묵묵히 쉼터를 제공하는 넉넉한 부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향기로운 꽃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구독해주시고 댓글로 행운을 받아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성인 자녀에게 당신의 시간이나 돈, 그리고 에너지를 더 많이 쏟아부을수록 막 노후에 더 철저하게 외로워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사실 혹시 믿어지시나요? 사실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흔히 우리는 그 끝없이 베풀고 희생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주 끈끈한 가족 관계를 보장할 거라고 믿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데이터랑 기록들을 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진짜 서늘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단순히 감상적인 위로를 넘어설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막 명절 연휴 딱 끝나고 나서 텅 빈 거실에서 원인 모를 공허함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지 않는 자녀의 연락 기다리면서 휴대폰 화면만 의미 없이 켰다 껐다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네.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 진짜 엄청나잖아요. 네. 이번 자료들의 면면이 꽤 흥미롭습니다. 한 부모가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뼈아픈 실패를 기록한 회고록적인 에세이가 있고요. 그 에세이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개인의 경험을 뒷받침하는 하버드 대학의 30년 장기 추적 연구, 또 영국과 일본의 노년 심리학 연구 결과들이 막 교차 검증되듯이 엮여 있습니다. 약간 표면적으로는 그냥 흔한 가족 문제 같은데 이게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건 인간관계에 되게 잔인한 역학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깊은 심리적 함정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으니 마음 비우자. 이런 흔해 빠진 위로가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완벽한 정서적, 경제적 독립을 쟁취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죠. 맞아요. 그리고 늘 서비스 제공자로 전락해버린 부모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내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설 것인가, 그 구체적인 행동 설계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뼈아픈 환실 직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 이 자료에 나오는 한 일화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 단적으로 느꼈거든요. 아, 그 은행 창구에서 시작된 일화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그 사연자분이 정기예금 만기 서류 기다리다가 그냥 무심코 휴대폰 통화 기록을 넘겨보신 거예요. 네, 그러다가 자신의 아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날짜가 무려 석 달 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와, 석 달이요? 심지어 그나마 주고받은 문자도 막 명절 의례적인 인사나 용건이 전부였잖아요. 그렇죠. 며느리 눈치 보고 또 친구들한테는 너무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 은행 의자에 앉아서 다리에 힘이 확 풀려버렸다는 그 막막함이 참 생생합니다.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이게 과연 이분만의 특별한 비극일까? 막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근데 자료에 첨부된 하버드 대학 연구팀 데이터를 보니까 더 충격이었어요. 네, 성인 자녀와 중장년 부모 사이의 연락 패턴을 무려 30년간 추적한 데이터죠. 네, 전체 연락의 70%를 부모가 먼저 시작한다는 거. 이것도 놀라운데 네, 그 자녀가 먼저 권한 30%의 전화조차도 막상 까보면 그중 80%는 순수한 안부가 아니라 돈이나 부탁 같은 용건이 있을 때뿐이었다는 거죠. 수치로 보면 이 현실이 진짜 적나라해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30% 중에서 80%가 용건이라면 네네. 결국 성인 자녀가 순수하게 부모가 보고 싶거나 안부가 궁금해서 스스로 연락하는 비율은 전체 연락의 고작 6% 남짓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와, 6%요? 통계적 오차 감안하면 진짜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치네요. 맞습니다. 사연자 역시 본인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아들은 바쁘다면서 쫓기듯 끊어버리는 패턴이 반복되었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이 데이터 보면 마음이 되게 불편해져요. 막 명절 새벽부터 시장 보고 가스비 아끼려고 찬물로 산더미 같은 설거지하고 그렇죠. 또 빳빳한 새집회 구해서 손주들 세뱃돈까지 챙겨주는 그 엄청난 헌신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 내어줄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그게 바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막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던가 일방통행 도로 같은 흔한 비유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시스템적인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스템적 오류의 원인을 영국의 노인 1000명 대상 연구가 정확히 짚어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요. 네. 경제적, 시간적 지원을 자녀에게 많이 한 부모일수록 노흥의 외로움 지수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아, 진짜요? 많이 베풀면 당연히 관계가 더 끈끈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상식이랑 완전 정면으로 부딪히네요. 그렇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쾌락 적응 혹은 기준선 재설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 재설정이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막 베푸는 호의나 지원이 반복되면 자녀의 뇌에서는 그걸 더 이상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니라 약간 당연히 주어지는 환경의 일부로 인식해버린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초기에는 자녀도 고맙습니다 하죠. 근데 그 헌신이 상시로 작용되면 자녀의 뇌는 그걸 디폴트 값, 즉 기본 상태로 인식해버려요. 와, 무섭네요. 게다가 반대로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지원이 늘어날수록 무의식 중에 은밀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은밀한 계약이요? 어떤 계약을 말하는 거죠? 내가 내 노후 자금까지 털어넣어서 지원하고 뼈 빠지게 손주까지 돌봐줬으니 너희는 당연히 나를 외롭게 방치하지 않겠지 하는 일종의 보상 심리죠. 아, 기대감이 생기는 거군요. 네. 근데 문제는 이 계약서에 자녀는 서명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부모 혼자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또 혼자 배신감을 느끼는 파교적인 사이클이 완성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지원이 마치 수도꼭지 틀면 당연히 콸콸 나오는 수돗물 같은 거예요. 아, 그쵸. 우리가 수돗물 나온다고 매번 수도관의 희생에 막 감사하진 않으니까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연자의 그 씁쓸한 계산서 이야기가 진짜 딱 그 짝이잖아요. 전세보증금 보태주고 차 바꿀 때 돈 내주고. 네, 매달 송조들 학원비까죠. 맞아요. 그게 총 7천만 원이었어요. 노후 자금의 전부를 털어넣은 건데. 그렇죠. 근데 석 달 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가 안부도 아니고 엄마, 애들 스키 캠프랑 영어 캠프 비용 200만 원만 지원해줘. 이거였다는 대목은 정말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게다가 그 요구 뒤에 붙은 말이 부모 가슴에 완전 쐐기를 박죠.
엄마는 혼자 사니까 돈 쓸 일 없잖아. 와, 진짜 그 말은 너무 잔인해요. 이 한마디가요, 자녀가 부모의 삶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 머릿속에는 부모의 독립된 자아나 개인적인 삶의 질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냥 ATM 기계가 된 거네요. 네, 부모의 통장 잔고는 그저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적인 재화, 일종의 무상공유 자산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 대목에서 진짜 중요한 고민이 생깁니다. 머리로는 저 요거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아는데 네, 실천이 어렵죠. 막상 자식이 엄마나 당장 애들 학원비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절박하게 기대오면 부모로서 그걸 매몰차게 거절하기가 엄청난 죄책감이 들지 않을까요? 당연히 죄책감이 밀려오죠. 내가 이 돈 안 줘서 내 자식 기죽으면 어쩌나 이런 감정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서 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물질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부모들의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계속 지갑을 여는데요. 그것이 결국 관계를 파탄내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직시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길이다? 네, 무조건적인 지원은 가족 관계를 거래 관계로 변질시킵니다. 아들이 6개월 동안 먼저 건져나 5통이 전부 돈 관련 용건이었다는 게 그 증거죠. 채권자랑 채무자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거절에 대한 죄책감과 싸워야 하는데요. 거절의 원칙은 부드럽지만 단호해야 합니다. 자료에 나온 명확한 대사가 아주 좋은 예시죠. 그 문제 너희 부부가 상의해서 해결하렴. 엄마도 이제 내 노후를 준비해야 해서 도와주기 어렵단다. 이 문장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 문장을 심리적으로 분석해보면 놀라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요? 여기에는 감정적인 서운함이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같은 원망이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명확한 재정적 선긋기만 존재하죠. 진짜 흥미롭네요. 감정을 빼버리고 건조하게 사실만 전달한다. 네네. 근데 이걸 들은 자녀가 막 우리 엄마 너무 이기적으로 변했어. 이렇게 원망하면 어떡하죠? 상처받을 것 같은데? 설령 그런 원망을 듣더라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건강한 이기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건강한 이기주의예요? 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한 가장 이타적인 선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200만 원 지원해 주느라 부모가 파산하면 나중에 10년 뒤 그 부모의 의료비랑 생활비는 누가 다 감당해야 합니까? 결국 자녀의 어마어마한 짐이 됩니다. 팩트 폭행이네요, 진짜. 부모가 스스로의 노후를 철저히 지키고 경제적 삶을 책임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 삶을 짓누르지 않기 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이라는 걸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가짜 감정에 속아서 결국 무너질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내 노후를 책임지는 게 진짜 유산이다. 완전 관점의 전환입니다. 네, 그렇게 경제적 지원을 건강하게 거절했다면 그 다음으로 마주하는 더 거대한 산이 있죠. 바로 정서적 독립이잖아요. 자료에 나오는 사연자가 아주 극단적인 실험을 하나 했었죠. 네, 그 168시간의 침묵 실험이죠. 맞아요. 내가 먼저 연락을 뚝 끊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딱 일주일, 그러니까 168시간 동안 먼저 연락을 안 한 건데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던 참담한 현실. 세상은 너무 평화롭게 잘 돌아가는데 부모 본인만 지옥 같은 고립감에 방치된 겁니다. 일본의 노년 연구팀이 이 현상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내놨어요. 어떤 경고를 했나요? 왜 이 무반응이 학대보다 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까요? 자식이 욕을 한 것도 아닌데요. 글쎄요, 그냥 잊혀진 것 같아서. 비슷합니다. 무심함이라는 건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건 적어도 내 존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갈등조차도 관심이니까요? 네, 근데 완벽한 무심함은 상대의 우주에서 내가 지워졌다는 걸 뜻합니다.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의 세계에서 내 가치가 소멸했다는 걸 확인하는 거니 그 상처가 엄청나죠. 와,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든 막 자녀 삶에 개입하려고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막 반찬에다 주겠다면서 비밀번호 띡띡 누르고 맘대로 들어가거나. 네.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기발한 비유가 떠올랐어요. 마치 자녀의 가정을 어떤 독립된 국가처럼 봐야 한다는 거군요. 독립된 국가요? 그거 아주 큰 그림과 잘 연결되는 비유네요. 그러니까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의 집이라도 거기는 새로운 법과 문화가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비밀번호 누르고 불쑥 들어가는 건 완전 국경을 무단 침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하, 맞습니다. 그 외교적 관점을 적용해보죠.
성인 자녀와의 소통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려면 자녀의 집이라는 타국에 갈 때는 반드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아, 사전 허락이라는 비자요? 네, 일방 통보가 아니라 조율을 해야죠. 그리고 사위나 며느리를 날 때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흔히 부모들이 사위를 아들처럼,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내 식구라고 하면서 막 편하게 대하시죠? 근데 데이터는 그 태도가 가장 큰 갈등의 불씨라고 지적합니다. 사위나 며느리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 선택한 가장 소중한 타인. 그러니까 환영받는 귀한 손님으로 대해야 합니다. 아, 타국의 최고위급 귀빈이네요. VIP. 그렇죠. 아무리 편해져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적절한 외교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는 우방국 대사들인 겁니다. 무리하게 우리 가족으로 편입시키려다 국교 단절되는 것보다 깍듯한 우방국으로 지내는 게 훨씬 낫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분위기를 좀 전환해서 긍정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실행 계획이 필요하죠. 결국 자식한테 향하던 돈도 끊고 연락도 안 하고 국경도 안 넘으면 부모님 마음속엔 진짜 엄청나게 텅 빈 공터가 생길 텐데 이거 어떻게 채우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 삶에 대한 몰입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 가족을 케어하던 서비스 제공자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주인공으로 무대를 완전히 옮겨야 해요. 아, 나 자신에게 몰입해라. 네,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리는 진짜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자녀가 없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나침반이 없으니 자식만 쳐다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연자분도 그 공허함을 돌파하려고 서예교실도 가고 카메라 사서 사진도 찍으러 다니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취미, 즉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는 온전한 나만의 즐거움인 개인적 우상을 찾는 것이 완벽한 정서적 독립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첫 번째입니다. 개인적 우상을 찾는 거 진짜 좋네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대화의 기술이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안부 묻는 방식 말씀이시죠? 네네. 예전에는 막 밥 먹었니? 언제 오니? 애 학원은 잘 갔니? 이런 취조형 질문만 계속 던지셨다면 네. 이제는 뭐 오늘 공원에 꽃이 참 예쁘게 피었더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강요하지 않는 공유형, 다정한 안부로 바꾸셨잖아요. 그 두 대화법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밥 먹었니? 언제 오니? 이건 자녀에게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의무감과 압박감을 줍니다. 연락이 일이 되어버리죠. 아, 진짜 이 일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반면 꽃이 예쁘다는 문자는 억지로 빈 공간을 채우려 하지 않는 순수한 감정의 공유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칫하면 숨막히는 뜨거운 용암이 될 수 있거든요. 뜨거운 용암이 비유가 확 와닿네요. 다 태워버리는 사랑. 네. 성인 자녀가 진짜 원하는 건 멀리서 은은하게 비춰주는 등대 같은 사랑입니다. 놀라운 역설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신만의 행복을 찾고 뒤로 한 발 물러설 때 자녀들은 부담을 덜고 자연스럽게 부모 곁으로 다가옵니다. 진짜 사연자 아들도 엄마가 바빠서 전화 먼저 짧게 끊으려 하니까 엄마 벌써 끊으시게요? 요즘 뭐 재밌는 일 있으세요? 하면서 엄청 아쉬워하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스스로 단단하고 빛나는 항성이 되면 자녀라는 형성은 그 온기를 쬐러 알아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 쫓아가면 도망가고 가만히 내 자리에 멋지게 서 있으면 다가온다. 진짜 진리네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깊은 분석들을 한번 요약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진정한 노후 준비란 통장 잔고를 채우는 것만큼이나 정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의 카톡 일이나 읽음 표시에 일이 비합의하지 않고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할 때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부모라는 무거운 옷을 이제 조금 벗어두고 나를 독립된 인간으로 세우는 고요함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그건 고독이 아니라 찬란한 독립이니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밤에 자녀한테 막 잔소리 말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이렇게 짧은 문자 하나 툭 남기고 답장 기다리지 않은 채 편안히 주무셔 보세요. 네, 절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눈 감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자식에게 쏟아부었던 그 엄청난 시간과 돈,
그리고 열정의 딱 절반만이라도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썼다면 지금 나는 도대체 어떤 놀라운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의 멋진 인생 2막의 시작일 겁니다. 네. 오늘 이 심층 분석이 여러분 삶의 단단한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세계관을 넓혀줄 아주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